최은희 수기. 청진동 아저씨. 4월 말 어느 화창한 날, 나는 강혜령을 따라 동물원 구경을 가게 되었다. 평양시에서 동북쪽으로 약 20분쯤 달려 대성산 근처에 이르니 동물원이 나타났다. 차가 정문 앞에 닿자 미리 연락이 된 듯 50대의 갸냘퍼 보이는 남자 한 사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강 부부장과 나는 그 사람을 따라 동물원 구경을 시작했다. 우리 말고는 구경 나온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도 안내원 아저씨는 미리 무슨 주의라도 받았는지 남의 눈에 띄지 않게끔 우리를 조심스럽게 안내하는 것 같았다. 얼핏 보기에 동물원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다. 옛날 창경원 동물원의 절반쯤이나 될까? 동물들도 별로 색다른 것은 없었다. 남한의 지방도시 동물원에 가도 흔히 볼 수 있는 코끼리, 호랑이, 사자, 얼룩말, 기린, 원숭이, 곰 등등 그저 그런 종류의 동물들이었다. 그런데 우리 안을 들여다볼 때마다 나는 아무리 말 못하는 동물이라지만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우리 안에 든 동물들 모두가 하나같이 영양실조에 걸린 듯 털에 윤기가 없고 살가죽이 축 늘어져 있는 게 아닌가. 그 중에서도 아프리카산의 소는 특히나 가엾어 보였다. 그런데도 안내원은 내 마음의 아픔을 전혀 읽지 못하는 듯 아프리카 소를 가리키며 자랑하듯 그 소에 대해 열심히 설명했다. 저기 보이는 저 소는 말씀입죠. 작년 위대한 수령님이 생일 때 수령님을 훈모하는 어느 아프리카 국가 대통령이 생일 선물로 보낸 것입죠. 기린 우리 앞에 이르자 안내원은 또 아프리카에서 보내왔다는 기린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다. 여긴 기린 우리인데 말씀입죠. 저 기린 역시 선물로 보내온 것인데 나는 그의 동물에 대한 설명보다는 그가 붙이는 그런뎁시오. 여긴 말씀입죠. 등이 서울토박이 말에 마음이 쏠렸다. 너무도 오랜만에 들어보는 순서울토박이 말이 어찌나 반가운지 나는 그 안내원 아저씨를 붙잡고 말이라도 좀 나눠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강혜령이 찰싹 달라붙어 다니니 그럴 겨를이 없었다. 동물원 우리 구경을 거의 다 마치고 돌아 나오는 길인데 무엇 때문인지 강혜령이 몇 발짝 뒤쳐져 따라왔다.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아저씨 서울에서 오셨지요? 그는 깜짝 놀라며 나를 쳐다보았다. 예? 말씀이 서울 말씨인데요. 예. 어디 사셨어요? 청진동에 살았습죠. 지금은 많이 달라졌겠죠? 서울이. 갑자기 고향 생각을 떠올리는 표정이 역력했다. 여긴 언제 오셨어요? 6.25 때 왔습니다. 고향 생각 나시겠네요. 예, 나고 말굽쇼. 하며 그는 주위를 살폈다. 그리고 극히 작은 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며칠이나 있다가 가십니까? 그는 아마 내가 조총영계 북한 방문단의 일원쯤으로 알았던 모양이었다. 이때 강혜령이 다가왔다. 또 오십시오. 강혜령이 무수고 하고 물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그러나 겁에 질려 딴전을 피웠다. 나는 그 아저씨와 헤어질 때 담배 한 개 피라도 주고 사연을 더 묻고 싶었지만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다. 내가 6.25 때 이북으로 끌려왔던 생각이 떠올랐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끌려왔던가. 그들은 지금 다 어디 있을까? 살아있을까? 죽어버렸을까? 동물원 아저씨의 당황하던 그 얼굴에서
나는 해답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 의문의 여인. 5월 하순이니 봄도 무르익었다. 여름으로 접어드는 기운마저 보였다. 하루는 아침에 부부장 강혜령으로부터 지난번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낚시터 휴양소 갈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전화 연락이 왔다. 그러면서 강혜령은 접대원 박금숙도 데리고 가도록 준비시키라고 했다. 나는 며칠 동안 입을 옷과 화장품 등 일용품을 채비해 놓고 점심 식사를 했는데 얼마 뒤 김정일이 측근 몇 사람을 데리고 내 숙소에 나타났다. 나는 김정일의 차에 탔다. 그의 측근들은 2대의 벤츠에 나눠 타고 우리 차를 뒤따랐다. 차는 평양 시내를 벗어나 대성산을 옆으로 돌아 동북쪽으로 난 아스팔트 길을 달렸다. 한참 달리던 차는 왼쪽으로 꺾고 순백의 백꽃이 만발한 밭 사이길로 접어들었고 다시 뚜기로 올라가니 시원한 저수지가 나타났다. 처서에 서 있던 버초가 힘차게 경례를 붙였다. 거기서부터는 위수구역이라 일반인들은 들어올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전에 이곳에 자리 잡고 있던 마을도 다른 것으로 이전했다는 것이다. 거울 같은 저수지 건너편에 세워진 빌라형의 집이 멋있게 보였다. 오른쪽으로 한참 떨어진 곳에도 커다란 집이 몇 채 서 있었다. 참으로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경치가 참 좋군요. 마음에 드십니까? 저건 중국 손님들이 숙소 겸 휴양소입니다. 김정일은 반대쪽 골짜기에 보이는 큰 건물을 가리키면서 설명을 했다. 차는 널널한 저수지를 따라 왼쪽으로 돌았다. 제법 크고 멋있는 집이 나타났다. 여기서 며칠간 푹 쉬십시오. 낚시질도 하시고 기분이 좀 가라앉을 겁니다. 김정일은 앞장서서 들어갔다. 방에 들어가 보니 규모가 보통이 아니다. 방도 굉장히 많았다. 복도 양쪽으로 방들이 있고 현관 정면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였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당구대가 있고 트럼프 놀이도 할 수 있는 오락실이었다. 2층에는 침실, 식당, 서재, 그리고 영사실이 있었다. 내가 기거할 2층 방 목욕실 욕조는 물을 순환시키는 장치와 1인용 사우나 통도 있었다. 맨날 그 김정일 별장에만 박혀 있다가 이렇게 탁 트인 데로 오니까 기분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한참 뒤 김정일과 그 일행은 돌아가고 접대원 박금숙과 나만이 남았다. 사람의 그림자라고는 얼씬도 하지 않고 드넓은 조수지 위로 제비들이 날고 있는 풍경이 한가롭기 그지없었다. 나의 일과는 낚시, 영화 감상, 독서, 산책 등으로 짜여져 있었다. 나는 매일 오전에 1~2시간씩 낚시를 했다. 관리인이 미리 낚시터에 번데기를 몽땅 뿌려놓은 데다가 아무도 낚시하러 오는 사람이 없으니 고기가 연달아 물려나왔다. 나는 잡히는 대로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조심 낚시 바늘에서 떼어내어 낚시터 옆에 있는 낡은 욕조에다 집어넣었다. 그리고 다음날 나가서는 그것들을 방생하는 기쁨을 맛보곤 했다. 나는 낚시터에서 돌아오면 매일 1~2편의 영화를 보았다. 영화를 보고 나서는 정원 또는 저수지 둑길에서 산책을 했다. 어느 날 나는 산책길에 박금숙을 데리고 뒷산으로 올라갔다. 나는 내가 있는 것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지형이라도 알아두려고 일부러 산을 올라간 것이다. 올라가는데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은 없었다.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니 첩첩산중이고
저 멀리 동네가 아른아른 보였다. 나는 산 위에 오르면서 만약에 내가 도망을 친다면 어디로 어떻게 달아나면 잡히지 않고 멀리까지 갈 수 있을까 궁리를 하기도 했지만 막상 올라와서 보니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도망가기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 접대원을 앞세우고 막 산을 내려오려다 보니 우리 숙소 바로 옆에 굉장히 커 보이는 집의 지붕이 숲 사이로 드러나 있고 꼭대기에 철조망이 쳐진 높다란 콘크리트 담도 보였다. 나는 우리 숙소 옆에 무슨 저런 큰 집이 있나 싶어 거의 다 내려온 다음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담 옆쪽에 거의 가까이 가보니 담 밖에는 다시 또 세 겹으로 철조망이 쳐져 있었다. 누구야? 갑자기 튀어나온 날카로운 소리에 우리는 크게 놀라 움츠린 채 무어라 말이 나오지 않았다. 대답이 없자 그 날카로운 소리가 다시 날아왔다. 누구야? 보초였다. 우리 여기 옆에서 왔시오. 하고 접대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기다리시오. 하더니 그는 초소에 있는 경비 전화로 물어보는 모양이었다. 그는 수화기를 놓고 아까보다는 한결 부드러워진 음성으로 말했다. 안 됐습니다. 그냥 돌아가십시오. 이쪽으로 오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곧바로 숙소로 돌아왔다. 그러나 나는 그 높은 담장 안의 사정이 궁금해졌다. 콘크리트 담 밖으로 철조망이 이중 삼중으로 쳐져 있는 저 집의 정체는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단 말인가? 2, 3일이 지나서 강혜령이 찾아왔다. 보트나 타러 갑시다. 나는 박금숙과 함께 강을 따라 조수지가로 나왔다. 나는 단 한 발짝만 움직이려 해도 혼자 할 수는 없었다. 언제나 박금숙은 나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감시하고 강혜령도 나를 감시하고 아니 그들은 서로를 감시하는지도 모른다. 우리 셋은 보트에 올라탔다. 강혜령이 너를 저었는데 그 솜씨가 몹시 서툴러 보였다. 그러나 보트는 어느새 우리 숙소 앞을 지나 저수지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우리 숙소에서는 나무에 가려 잘 보이지 않던 아래쪽 옆집과 숲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여전 낚시할 때도 보니 우리 숙소와 그 옆쪽 사이는 저수지 물속 4, 5m 앞까지 철조망으로 막아놓아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데 보트 위에서 다시 보니 그 철조망에는 전등까지 달렸고 옆집을 봉쇄하기 위해 쳐진 게 확실했다. 보트가 아래쪽으로 좀 더 미끄러져 들어갔을 때다. 내 눈에 색다른 여인의 모습이 보였다. 물가를 천천히 거닐고 있는 그 여인은 머리를 아무렇게나 뒤로 묶고 연녹색 홈가운을 입고 있었다. 북한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세련된 모습이었다. 주변에 우거진 종원수 사이로 보이는 2층 양옥과 여인의 모습은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저기 멋쟁이 여자가 있어요. 네? 강혜령도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보았다. 그렇군. 강혜령은 내 말에 동의하는 반응을 보이다가 갑자기 당황해하는 것 같았다.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본 모양이었다. 그는 급히 뱃머리를 돌려 다시 우리 숙소 쪽으로 올라왔다. 그때 나는 문득 생각나는 게 있었다. 2달 전쯤 어느 날 밤 김정일이 연애를 한다고 해서 와본 집이 바로 저 집이구나 하는 생각이었다. 그날 밤 으스름 달빛 아래서 보았던 저수지가 바로 이 저수지고 자동문이 달린 2층 양옥이 조금 전에 보았던 바로 그 집이 틀림없는 것 같았다.
이럴 때의 여자들의 육감이란 신통하게 꿰뚫는 데가 있는 법이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쓸쓸히 물가를 거닐던 그 멋쟁이 여인은 누구일까? 그날 밤 연애에 그 여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김정일과는 어떠한 관계일까? 혹시 숨겨놓은 여인일까? 아니면 그토록 철저하게 경비하는 것을 보면 어디서 납치에다가 가둬놓고 유희의 대상으로 삼는 여인일까? 나는 다음날 강예령에게 물어보았다. 저 아랫집엔 누가 사는지요? 그는 눈을 번뜩이더니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나도 모릅니다. 그 멋있는 여인이 아직도 있을까요? 나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최동지, 쓸데없는 데 관심 갖지 말기요. 우리 공화국에서는 자기 할 과업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뒤에도 그 여인의 모습이 내 마음속에서 내내 지워지지 않았고 나는 그 여인에게 무한한 동정을 보냈다. 단지 슬픔에 잠긴 듯한 그 모습에 동정을 보낸 것이다.